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독해질수록 사람들의 인성이나 양심은 더욱 추악해지네요. 그 중심엔 돈이 항상 유혹을 해오고요. 그런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의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존재이죠. 그런 예쁜 딸을 두고 남편은 돈에 눈이 멀어 포기했습니다. 정확히는 여자와 돈에 넘어간 것이었죠. 그리고 그 천성은 아무래도 시부에게 물려받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몸으로 고생해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젠 머리로 앉아서 돈 버는 시대야. 시부는 돈으로 집안을 흥정하려는 분이었습니다. 흔히들 시댁에서 며느리들이 반발을 하고 시부모들은 며느리를 잡는다고 하죠. 시댁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시부는 주식 부자였고 주식으로 제법 많은 돈을 만진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으니 그 돈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아는 분이었고 자식들을 부리는 데 쓰던 돈을 며느리들 부리는 데도 쓰기 시작했죠. 아이 낳으면 무조건 1,000만 원 지원해 주마. 내 말만 잘 따르면 다 해주마. 시부는 남편과 아주버님 서방님에게 돈의 중요함을 어지간히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인 형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형님들은 시부의 돈을 지원받기 위해 임신 계획을 다시 세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부의 마인드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돈에 정신이 홀린 사람이었고 돈을 위험하게 버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로 인해 저는 인생을 망칠 뻔했으나 위험천만한 순간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과 만난 것은 노트북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컴퓨터 수리 기사였고 저는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죠. 고장난 노트북을 복구하려고 찾아갔다가 남편의 애정 공세를 받고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남자들 결혼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르다는 말이 있죠. 제 남편 또한 그랬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를 기다려줄 줄 아는 남자였고 제가 부득이하게 데이트를 취소하고 응급실에서 일을 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서부터 남편은 변해갔습니다. 시댁이 아들만 넷이라서 위로는 아주버님 2분이 계셨고 아래로는 서방님 1분이 계셨죠. 아주버님들만 결혼을 해서 형님이 2분 계셨습니다. 형님들은 살림을 곧잘 하셨고 젊은 나이에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래 살림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리도 귀찮아서 안 했지만 시부 때문에 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며느리로서 노릇을 하면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명절 음식 상차림만 도우면 돈이 나오잖아. 애도 그렇게 빨리 가질 생각은 없었어. 근데 아버님이 돈을 주신다잖아. 1,000만 원이 어디서 그냥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님 배포 한번 커? 형님들은 시부가 깐깐하고 시키는 일은 많아도 그저 돈을 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상차림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쉽게 지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이나 가족 행사만 있으면 시댁으로 가서 일을 자처했고 오히려 일한 티를 팍팍 냈죠. 일이 끝나면 일당을 받듯이 돈을 받았습니다. 마치 인력센터처럼요. 물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보고한 척 돈을 거절한 거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시댁에서 돈을 주는 것과 별개로 제가 할 도리만 하면 끝이니까요. 그러나 본의 아니게 시댁에 가서 미리미리 음식을 준비하는 건 제게 무리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그냥 병원도 아니고 응급실이었으니까요. 하도 환자가 많고 다급한 일들이 생기는 곳인지라 시댁에 가서 일을 하다가도 병원으로 달려와야 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에게 미리 말했던 부분이고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댁 식구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매우 경우 없는 며느리로 보았습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말로 이야기해도 그저 일하기 싫은 며느리로 보았죠. 그 영향인지 남편도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한 번은 아예 미리 시모에게 연락을 해서 못 간다고 했더니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이렇게 당일에 통보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 엄마는 다 준비해놓고 당신만 기다렸을 텐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치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최대한 설명했죠. 그러나 남편은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도 화가 나서 말했어요. 시댁의 며느리가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일 때문에 못 가는 건데 꼭 말을 그렇게 해야 하냐고요.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섭섭하다고 하는데 나도 당신한테 섭섭해. 당신은 우리 친정 가서 뭐 하나 도운 적도 없잖아. 우리 부모님은 남편을 손님으로 대접하는데 나만 시댁에서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돈을 받는데 그게 어떻게 종노릇이냐고 하더라고요. 자신이라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도 시댁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그렇게 그 돈이 받고 싶으면 당신이 가서 내 몫을 하던가.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일하는데. 그럼 내가 하는 일은 일이 아니야? 더 일한다고 해서 병원에서 임금을 더 쳐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해진 월급에서 더 고생하는 것뿐이었죠. 그래, 너 잘났다. 환자가 아주 좋은 핑계야. 남편은 그렇게 저를 비꼬았고 그 일로 크게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시모 또한 화를 냈죠. 어머님, 죄송해요. 병원에 환자가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제때 못 갈 것 같아요. 너만 바쁘냐? 네가 의사야? 아주 유세를 제대로 떠는구나. 여기 안 바쁜 사람 어디 있냐? 매번 그렇게 시모는 훈계를 냈고 저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 환경에 지쳐갈 쯤 시부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미 말기여서 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고 그때부터는 더 캥패를 부리기 시작했죠. 자신이 살아있는 날 동안 벌어들인 돈을 다 써야 한다며 어지간히도 돈을 쓰고 술을 마셨습니다. 일만 하다 세상 떠날 거였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나 그 행동이 죽음으로 더 가깝게 시부를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시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치료를 했다면 1년을 더 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부는 의사들 말은 못 믿는다면서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자부했죠. 그러면서 차를 끌고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고 하시다 여행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곧이어 시댁은 난리가 났죠.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이 아닌 그분의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재산은 시모에게 그대로 증여되었고 자식들의 몫도 나뉘어졌습니다. 거기에 시부의 사망보험금은 시모에게로 갔지요. 그 후로 큰 목돈이 생긴 남편은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집으로 찾아가서 컴퓨터 수리해주고 그걸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것은 그만하고 싶다고 했죠. 하기 싫은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리지 않았고 남편은 주식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주식으로 크게 벌어들이셨잖아. 몸 쓰는 일보다 분석해서 돈을 벌고 싶어. 그게 이 시대에 맞는 거고. 살아생전에 시부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남편은 주식이 살 길이자 돈을 버는 지름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 이래저래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고 나름 좋은 실적을 얻었지요. 그때 마침 제가 아이를 가졌고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미친 듯이 기뻐했고 그렇게 아이가 좋은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좋아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며 시댁으로 가서 자랑을 하더니 대뜸 1,000만 원을 달라고 시모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니 남편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원래 형수님들도 그랬고 애 가지면 아버지가 1,000만 원씩 주셨잖아요. 그건 네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이야기고 이미 재산까지 다 물려받았으면서 그런 소리가 나오냐. 어머니, 이 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안 기쁘세요? 여태 형수님들은 뭐라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요? 아니 기쁘지 기쁜데 니들이 애를 가졌는데 내가 왜 1,000만 원을 주냐 이 말이야. 시모는 줄 수 없다고 했고 남편은 기분이 상한 듯 실망한 기색을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형님들은 애써 남편의 시선을 피하며 보지도 않았죠. 저는 남편을 말리며 이미 돈이 있는데 뭘 그렇게 기분 나빠하냐고 했습니다. 정작 임신을 한 제가 말리니 남편은 분해하면서도 더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일로 한동안 남편은 시모와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대하는 아들이 그렇게 나온다니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기분이 많이 상했나 보다 했지요. 사실 저는 남편이 아이를 임신한 사실보다 그 1,000만 원을 가질 생각에 더 기뻐했다는 것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 내가 임신한 순간에 1,000만 원 생각한 거야 혹시? 무슨 소리야. 당연히 우리 아이 생긴 게 기뻐서 좋아했다가 마침 떠올라서 1,000만 원 이야기를 한 거지. 그때 주식시장이 괜찮아서 돈 좀 넣어볼까 생각도 했었고. 남편은 1,000만 원을 무조건 받을 거라 생각했고
받으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식에 넣으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실망해서 그 돈을 왜 주식에 쓰냐고 나에게 써야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저에게 쓰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1,000만 원 넣으면 2배면 2천만 원이야. 그럼 1,000만 원으로 돈 불려서 더 큰 2천만 원이 만들어졌으니 그걸로 자기 산후조리 도우려고 했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됐어. 1,000만 원 없어도 되니까 제발 나한테 집중 좀 해. 맨날 주식 그래프만 보지 말고. 그날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자제하겠다고 했고 겨우겨우 서로 화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조용해지니까 시모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시부가 하던 어이없던 지시를 시모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장해야 하니 날짜 맞춰서 그때 다들 와라. 식혜 담아야 하니 와서 거들어라, 반찬해야 하니 와서 도와라 등등 모든 일에 참여하도록 며느리들을 불러들였죠. 일이 끝나면 돈을 주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가 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형님들은 기대에 차서 달려가 일을 도와주었고 저는 시간이 되는 날에만 가서 도왔습니다. 그러나 형님들은 말이 많았습니다. 돈을 많이 받으면 기분이 좋아라 했지만 적게 받으면 불평을 늘어놓았죠. 아니 요즘 김장하다가 허리 나가는 거 모르시나? 이건 마사지 받을 돈도 안 나와. 다음엔 더 쳐주겠죠. 하루 이틀 부르는 것도 아닌데 많이 주면 더는 안 올까 봐서 찔끔찔끔 주는 거예요. 형님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을 안 하고 돈도 안 받으면 그만이지 않아 싶었죠. 그런 저를 형님들과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제가 시댁에 가서 일을 돕지 않는 날에는 전화로 가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그 돈 받아서 나한테 줘. 내가 필요해. 그 당시 남편은 일거리가 없어 쉬는 중이었습니다. 시부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시작한 주식 사업이 그야말로 쫄딱 망한 상태였거든요. 큰 돈을 써서 투자했다가 그대로 날렸고 다시 한 건으로 벌 수 있다고는 했지만 그런 한 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저 혼자 벌어서 가정을 지키는 수준이었죠. 내가 다시 사무실 차려서 컴퓨터 수리할게. 그러니까 당신이 당분간만 시댁에 일 있을 때마다 가서 돈 받으면서 도와드려. 난 내일 해야 한다니까. 그렇게 돈이 급하면 당신이 가서 도우면 되잖아. 왜 자꾸 나한테 가서 도우래? 나는 가서 도와봤자 집만 될 뿐이잖아. 게다가 나 지금 사업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다시 일으키려고 노력 중이라 그럴 시간이 없어.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남편과 말싸움을 했고 결론적으로 남편은 미안하다고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했습니다. 돈이 궁해서 자신이 감정이 격해진 거라고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에게 의지할 수 없어 저라도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점점 마음은 멀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서방님이 교통사고를 내서 하반신이 불구가 된 겁니다. 시댁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본래 오토바이를 즐겨 타던 분이라 일찍부터 걱정을 했었는데 기어이 트럭과 사고가 나면서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서방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서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죠. 가족들은 많이 걱정했고 저 또한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면서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니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했고 누군가 부축을 해줘야 하니 서방님을 들어 안거나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지닌 사람을 구해야 했습니다. 남자 보호자를 고용했고 처음엔 시부에게 물려받은 재산과 소정에 모아놓은 금액들로 충당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떨어졌는지 시모는 말했습니다. 보호사 구하려면 200만 원은 넘게 필요해. 나 혼자 부담 못하니까 각자 돈 나눠서 내자. 시모는 서방님의 보호사 비용을 온 가족이 같이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들은 반대했죠. 아버지한테 받은 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로 해결하세요. 그거 몇 푼 한다고 그걸 쓰라냐. 그리고 재산은 니들도 물려받았잖아. 시모는 가족이 같이 짊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말하며 각자 집안에서 70만 원씩이라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자신이 해결한다고요. 돈 문제가 나오자 서로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않고 뱉어냈습니다. 내가 그 돈을 왜 내냐? 70만 원.
7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아니, 서방님은 돈이 그렇게 없대요? 그동안 물려받은 재산은 어디다 놓고 이제 와서 우리 보고 돈을 달래요. 나도 못 줘. 70이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매달 그렇게는 못하지. 저희가 용돈 드리잖아요, 어머니. 그 돈으로 그냥 해결하세요. 예? 아주버님들과 형님들 그리고 남편까지 어지간히도 싸웠습니다. 시모는 정말 정 없다면서 큰 소리를 쳤고요.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남자 보호사에게 도움을 받던 서방님이 불쾌하다고 보호사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안마해달라고 하는데 아프게만 하고 하나도 시원하지 않고 여자 보호사로 바꿔줘. 서방님은 남자 보호사를 거부했고 결국 여자 보호사를 고용했지만 그들은 며칠을 못 버티고 관뒀습니다. 이유는 남자로서 특정 행동을 하여 자신들을 부끄럽게 만든다거나 적절치 못한 표현을 써서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순환해서 말을 하는데 자세히 듣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보호사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여자 보호사를 못 붙여주죠.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하라며 떠나는 보호사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보호사를 소개해주던 업체에서도 2번 이상이나 그런 일이 있었으니 더는 못 보내준다는 겁니다. 자신들도 보호사들을 맞춰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저를 지목하며 말하는 겁니다. 셋째, 너 간호사잖냐? 그럼 보호사들보다 더 잘할 테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시모는 저보고 서방님의 병수발을 들라고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남편을 보았지만 남편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저를 설득해야겠다는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주버님과 형님들도 마땅한 사람이 더 없지 않냐고 하길래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서방님의 병수발을 들 생각이 없다고요. 같은 여자들이 도망가는 판에 형수인 저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모는 저를 계속해서 설득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모르는 여자들이니까 그랬던 거고 어떻게 쟤가 형수님인 너한테 그러겠냐? 어? 그래 여보. 병원에서도 300만 원은 못 받잖아. 이참에 응급실은 나오고 동생 케어 좀 해줘. 남편은 부탁 좀 한다는 투로 말했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의료인과 보호사는 전혀 다르며 저는 제 직장을 잃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러나 시모는 금액이 문제라 생각했는지 더 높게 불렀습니다. 400만 원 주마. 그 정도 금액이면 할만하지 않냐? 돈 때문에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서방님도 형수인 제가 보살펴드리는 것이 마냥 좋지는 않을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분을 알아보라고 했지요. 그러나 그날부터 일주일을 내내 시모는 제게 연락을 해서 부탁을 했고 저는 거절을 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남편 또한 저를 설득했죠. 그러다 남편이 말실수를 했습니다. 가족이 뭐야? 서로 힘들 때 돕는 거 아니야? 당신이 그러고도 의료인이야? 환자 가려? 그냥 모르는 환자였으면 오히려 쉽게 받아들였어. 그치만 서방님이잖아. 그리고 엄연히 보호사와 간호사는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실망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지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당하게 나 좀 보호사로 고용하겠다고 할 수 있냐고. 못하지. 어떻게 처가에 그렇게 말을 하냐? 근데 우리 집 사정이 좀 급하잖아. 오랫동안 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딱 한 달만 해봐. 남편은 정하기 싫으면 딱 한 달만 해보고 관두라고 했습니다. 해보고도 아니다 싶으면 시댁에서도 더 이상 하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요. 결국 친정집에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핸드폰으로 소식을 들은 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곤 남편을 붙잡아 앉혀놓고 말씀하셨죠. 자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멀쩡하게 병원 잘 다니는 애한테 동생 병수발을 시켜? 아니 장모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길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 사람이 환자들을 많이 대해봤으니까 저는 듣기 싫어. 사돈댁에서 아무리 얘한테 부탁을 했어도 자네가 말려줬어야지. 같이 그러고 있으면 돼? 자네 같으면 처제되는 여자가 그렇게 아픈데 병수발 들어달라 하면 들어줄 건가?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엄마는 내 딸이 남의 집 자식 수발 들라고 키운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고치는 거야 의료진으로서 당연히 하는 일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했지요. 다른 보호사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제게 보호사 일을 시키면 그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지요. 그제야 남편은 깨갱했고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시댁 식구들에게도 말을 했는지 더 이상 제게 연락을 해서 서방님을 맡아달라고 하지 않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분란이 가라앉았고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득달같이 몰려들어 부탁하면서 돈을 들이밀던 시댁에게 실망했지만 결국 안 하게 되었으니 안도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안 좋은 결과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특정 회사를 통해 보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저에게 제시했던 4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데려온 여자였죠. 보호사는 서방님을 수발들기 시작했고 한동안 서방님은 별말 없이 잘 지냈습니다. 딱히 불평도 나오지 않았고 혹시라도 또 문제가 생길까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보호사는 아무렇지 않았지요. 서방님이 드디어 각성을 하고 순조롭게 넘어가나 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의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반신이 불구가 되었다고는 해도 밥도 잘 먹고 나름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활동량이 줄어들고 잘 움직이지도 않고 하니까 천식의 기침에 여기저기 망가지기 시작한 거지. 이래서 사람이 움직여야 하는데 에휴 안타까워서 어째요. 징조가 보이긴 했어. 너무 몸 관리 안 한다고 생각했지. 장례식은 울음바다가 됐고 시댁은 그저 침울했습니다. 저 또한 서방님이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쌓이는 후두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도 담배를 피워대서 그랬다고 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담배를 피운다고 해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나 싶었죠. 그때 서방님을 수발들던 보호사가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같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탓했어요. 제가 더 잘 돌봐드렸어야 하는 건데. 아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막내가 제일 편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요. 그동안 고생해주셔서 감사해요. 남편과 아주버님들은 오히려 보호사를 위로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대신해서 아주 큰 일을 해줬다고 했지요. 그러나 그들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서방님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수익자가 보호사로 변경이 된 겁니다.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고작 보호사로 일해주던 사람한테 사망보험금은 전액 준다니요. 이 망할 여자가 너 내 동생 수발 들면서 꼬리 쳤냐? 어? 이것은 사기꾼 아니야? 보험금 수익자 노리고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장례식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보호사 여자는 울면서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했죠. 그럼 보험금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시모도 남편도 다들 포기하라고 득달같이 달려들어 말했죠. 그러나 보호사가 눈물을 닦더니 말하더라고요. 이제 보니 왜 저를 수익자로 지정했는지 알겠네요. 그동안 동생분이 떠나기 전까지 제대로 들려서 얼굴은 봐주셨어요? 우리가 돈 지불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돈 대서 보호사 붙여주면 다해요. 동생분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어요. 외롭다고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돈 이야기만 한다고요. 보호사는 절대 보험금을 포기하지 않고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좋은데 자신이 쓰겠다고 했습니다. 보험사 직원 또한 그 말을 거역할 수는 없어 딱히 말리진 못했지요. 시모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고 다른 시댁 식구들도 어이없다는 듯이 구시렁거렸습니다. 그렇게 난리가 났던 장례식은 끝이 났고 한동안 저는 남편을 달래주려 애썼습니다. 동생을 잃어서 충격이 큰 것 같았으니까요. 상심이 컸는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들어오면 술에 진탕 취한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안 그래? 몸 챙겨야 할 거 아니야. 그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남편은 제가 달래주고 신경 써서 챙겨주려 해도 저를 밀어냈습니다. 혹시나 제가 보호사가 돼달라던 말을 거절해서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고 과거의 일은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직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서방님을 맡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셔츠에서 기다란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놀라서 당황했지만 너무 대놓고 머리카락을 달고 오니 오해겠거니 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신경 쓰느니 차라리 시원하게 남편에게 물어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 머리카락이 누구 거냐고 물었지요. 놀라기라도 하면 제 가슴이 철렁했을 텐데 다행히 놀라지 않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사무실 여직원 건가 보네. 같이 미팅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머리 잘 빠져. 당신 머리카락도 내 차에 자주 빠지잖아. 확실히 같은 여자로서 저도 머리카락이 자주 빠지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일하다 보니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오히려 바람을 피우면 더 철저하게 숨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남편이 저를 붙잡고 말하는 겁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이혼하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갑작스레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소리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부관계도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요.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면 다들 그렇게 사는 것이라 생각했고 남편 또한 피곤하고 마음고생이 많아서 할 생각이 없나 보다 했지요. 갑자기 이혼을 왜 하자는 건데? 막내 가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돈을 버는 것에 목숨을 걸고 힘겹게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방님의 죽음에 영향을 받아 전부 부질없다는 걸 느꼈다고 했지요. 그저 가족이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해 보여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애는 어떡하고? 당신 자유 찾자고 애를 이혼 가정 아이로 만들어? 이혼해도 아빠 노릇은 할 거야. 당연히 해야지. 애는 나 혼자 낳았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해? 고작 자유를 찾겠다고 지금 이혼을 하자고?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고 남편은 진정을 하라며 생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자유롭게 살면 되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아이 양육비는 지원해 줄 테니 제가 키우라고 하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아이한테까지 미련이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빠로서 이렇게 책임감이 없나 싶었죠. 일단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고. 당신도 나도. 그렇게 남편은 일주일간 생각을 해보라며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자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몰랐죠. 그때서야 전 느꼈습니다. 남편이 정말 나랑 살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집에서 청소를 하다 우편함으로 날아온 봉투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왔고 뜯어서 펼쳐보니 통신판매 신고증이었죠. 온라인으로 무슨 사업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나랑 이혼을 하고 아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구나 싶었지요. 그러나 저는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들이라면 모를까 딸을 낳았고 식장에 아버지 손잡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이혼 가정의 딸이라고 하면 무슨 소리를 들을까 무서웠지요. 혹 혼사길이 막히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집으로 들어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이혼은 아니야. 서류상으론 그냥 부부해. 사는 것만 따로 살고. 졸혼? 그건 나이 먹은 노부부나 하는 거고 난 서류상으로도 그냥 혼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신은 딸 생각도 안 해? 우리 애가 나중에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 아빠는 이혼하셨다고 말하게 하고 싶어? 그제야 남편은 머뭇거리며 말을 쉽게 못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마음이 떠난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남자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지요. 그치만 정은 남아있고 아이 아빠이니 이 결혼은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지만 하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앞으로 서로 부부로서 의무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저 아이만 잘 키우는 부부로 가자고 했지요. 저도 그 말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전 남편의 속마음을 몰랐습니다. 그저 자유를 갈구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지요. 남편이 마음속으로 어떤 위험한 마음을 먹었는지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끝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저는 육아와 일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이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로서 자존심도 있었고
부모나 친한 친구들이 들으면 절대 좋게 볼 거란 생각이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몸이 급격하게 피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많이 나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어느 날은 목이 너무 건조해서 이비인후과까지 갔죠. 기침이 멎는 약을 달라고 해서 처방받아 먹으면서도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오히려 사람이 피로하면 당연히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느껴서 결국 바쁜 와중에 진료 예약을 했습니다. 증상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피 검사를 해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 검사 결과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전 충격에 할 말을 잃었고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고 누군가와 바뀐 것이 아니었죠. 동료들은 대체 어쩌다가 농약을 먹게 된 거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놀란 것도 잠시 누가 그러더라고요. 수치를 보면 네가 스스로 이만큼의 농약을 먹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모르고 과일을 먹는다고 해도 이 정도는 안 나와. 동료는 돌려서 제가 슬퍼하지 않게 말해주었지만 저는 알아듣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의도적으로 농약을 먹였다는 뜻이었죠. 그 순간 정말 아찔하게도 바로 떠오른 얼굴은 남편이었습니다. 설마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농약을 먹었을까 싶은 것이었죠. 그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뭐에 홀린 듯 법률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녹음기든 촬영이든 하실 수야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어쨌든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증거로 쓰이지 않아요. 그럼 증거를 모으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요? 법적 증거는 되지 않지만 그렇게라도 사실 확인을 하고 나면 승소를 하기 위해 증거를 준비하는 게 수월해지긴 하죠. 소수형 카메라랑 도청기를 샀습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그런 걸 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남편을 무턱대고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산 것들이었습니다. 그대로 안방과 주방 구석구석에 설치를 했고 아이를 잘 씻기고 재운 뒤 잠이 들렸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있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자는 척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저를 한참 보더니 핸드폰을 내려놓고 옷을 벗으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볼일을 보는 사이 협탁에 내려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작았지만 저도 모르게 눈을 떴고 그대로 액정을 확인하는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사랑한다, 만나고 싶다 메시지가 적혀 있는 걸 보니 외도였지요. 그제야 왜 이혼을 하자고 하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자유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죠. 그 창을 그대로 띄우려 했지만 배경화면이 잠겨 있어 확인을 더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때부터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항시 먹는 보충제에 무언가를 넣고 있었고 그것이 농약 성분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죠. 남편이 저를 죽이려던 것이 맞았습니다. 그날 그 모습을 보며 어찌나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없애버리고 싶을 만큼 미웠나 싶었습니다. 대체 아내와 아이를 버릴 정도로 만나서 행복해지고 싶은 그 여자가 누구인가 싶었죠. 남편의 차에도 녹음 장치를 설치했고 그때부터 저는 충격에 온몸을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웬 여자와 통화를 하곤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이 정말 가관이었죠. 오빠 돈 없어. 왜 이래. 자연이가 사줘야지. 남편이 통화를 한 상대는 놀랍게도 서방님을 수발들던 보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그녀와 남편이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됐는지는 의문이었죠. 안 그래도 그땐 네 편 안 들고 연기하느라 애먹었다. 그만큼 안 했으면 오히려 나까지 의심받았어. 통화 내용을 대충 들어보니 서방님의 장례식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분명 보호사에게 못된 말들을 했는데 그것이 설마 연기였다는 건가 싶었지요. 그래, 알지. 네 덕인 거. 너 없었으면 그 돈 못 받았지. 그래, 그래도 그 돈 일부는 내 거다. 알고 보니 서방님이 일찍이 세상을 떠난 데 기여한 것은 남편이 데려왔던 보호사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보호사가 아니라 산후도우미로 일을 하다 남편의 권유로 보호사가 되어 서방님을 모시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일부러 서방님에게 밀착해서 마음을 준 척 좋아하는 척하며
보험금의 수익자로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한 겁니다. 거기까지 듣는 순간 이건 엄연히 사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쓴 약 말이야. 조금 더 줘봐. 아니, 이 여편네가 꼼짝을 안 하네. 비실비실 해야 할 때가 됐는데. 남편이 말하는 여편네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오히려 잘 됐지 뭐.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끝내려 했는데 본인이 싫다고 하니 보험금 타내고 보내면 깔끔하잖아. 이래서 사람이 자업자득이고 지 팔자 지가 꼰다고 하는 거야. 손발이 다 떨리고 분노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작정하고 서방님도 농약으로 가게 하고 저 또한 농약으로 가게 해서 이혼이고 뭐고 사별로 처리할 참이었죠. 게다가 제가 떠나면 사망보험금이 나올 텐데 그것 또한 자신들이 먹을 계획이었을 거고요. 내가 이런 인간이랑 같이 살아왔더니 대체 언제부터 저런 여자와 붙어서 이런 짓을 꾸몄나 싶었습니다. 당장에 이 사실을 시댁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남편과 여자를 깜빵에 집어넣든지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새로 통화가 들어온다며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죠. 형,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어. 아이, 처리되면 돈 나눌 거라니까. 그래, 작은 형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눌 돈 적어지니까. 큰아주버님과 통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주버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듯 했지요. 그 뒤로도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과 보호사가 짜고 친 판을 큰아주버님이 알게 되면서 신고할 거라고 겁을 주자 제 보험금을 타면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입막음을 한 것이죠. 말 그대로 돈에 돌아버린 집안이었고 양심도 없는 형제들이었던 겁니다. 그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 녹음 기록을 들려드렸습니다. 변호사는 이거 정말 큰 사건이라며 아연실색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농약을 넣는 실질적인 증거 영상은 잡으셨다고 하길래 주방에서 찍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제야 변호사님은 큰일 날 뻔하셨다면서 바로 소장 접수하고 보험 사기로 고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바로 소장을 작성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정에 들렀습니다. 부모님은 어쩐 일이냐고 물으셨고 저는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예상대로 기겁을 하시며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했지요. 사실 더 거칠게 말을 하셨지만 사연으로 보내는 것이니 순화를 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은 딸 하나 잃을 뻔했다고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아휴, 내 가엾은 손녀 엄마 잃을 뻔했네. 아휴. 그런 천벌을 받을 것들 같으니라고. 부모님은 절대 그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당분간 아이는 맡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이 도와주겠다고요. 감사했습니다. 부모님도 놀라셨을 텐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송구스러우면서도 안도감이 들었죠. 그대로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얼른 쓰러지기를 바랬는지 집에 자주 들어와 저를 살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받은 소장을 확인하고 놀라서 제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이혼 소장? 이혼하자며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근데 왜 귀책 사유자가 나야? 내가 무슨 외도를 했다고? 했잖아, 보호사 그 여자랑.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고 저는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대뜸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조론인가 뭔가 하기로 한 거잖아. 무늬만 부부인데 외도를 했다고 이러는 거야? 남편은 이미 조론을 하기로 했던 날에 제 말을 녹음해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외도를 했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죠. 조론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에 대해 터치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전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떠들어봐. 그게 먹히나. 그리고 너 외도한 거 이미 오래전부터였잖아. 뭐? 증거 있어? 증거도 없이 내가 이랬을까? 남편은 제발 이러지 말라며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이 낳은 뒤로 먼저 부부관계를 거부한 것은 저였다면서요. 그때부터 이미 마음이 식었고 자신은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저와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거부한 건 맞지만 피곤했고 몸이 아파서였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말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이혼을 하는데 귀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적어도 남편이 외도를 한 게 더 명확하다고 했죠.
그렇게 말싸움을 하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들이 서 있었고 조사를 받으러 서로 가야 한다고 했죠. 남편은 보험 사기와 공모죄 등으로 잡혀갔습니다. 놀라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지만 저는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도 남편은 명백한 유죄가 되었죠. 남편의 옆에는 한통속으로 일한 보호사 여자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큰 아주버님까지 잡혀온 상태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들이 준비했던 저를 보내버리려던 증거들이 나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부호사는 전부 남편이 시킨 거라고 했고 큰아주버님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지요. 그때 소식을 들은 시모가 달려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지르더니 저를 발견하곤 외쳤습니다. 너구나. 너가 그랬지? 네가 지금 내 아들들 깜빵에 넣으려고 작정한 거잖아. 어디서 수작질이야? 시모는 두 아들이 막내 아들을 그렇게 보내는데 동조했다는 사실과 방치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꾸민 음모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나 속속들이 나오는 증거들로 인해 충격을 먹었고 결국 그대로 쓰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물론 놀란 것은 시모만이 아니었습니다. 큰형님도 연락을 받고 놀라서 달려왔는지 소리를 지르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믿지 못했죠. 나중에는 사건의 내막을 알고 펑펑 울면서 이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애한테 뭐라 그래? 아유, 애한테 뭐라 그러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큰형님은 큰아주버님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경찰들이 떼어내느라 애를 먹었죠. 그리고 나중에서야 조사 과정을 통해 남편과 보호사가 과거 동창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창에서 만났던 둘은 서로 눈이 맞아 외도를 하다가 서방님이 사고로 불구가 되면서 남편이 보호사를 구해야 하는데 문제라고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이죠. 그때 보호사는 이미 결혼을 하고 이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이미 과거에 다른 환자들의 사망보험금을 받은 전적도 있었습니다. 보험사 측에선 그것을 알고도 묵인을 했고요. 보호사인 여자가 그들에게 뒷돈을 찔러주면서 넘어갈 수 있게 했던 것이지요. 그 수법으로 돈을 벌다가 남편의 소개로 서방님을 수발하면서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남편이 서방님을 귀찮아하는 걸 느낀 순간부터요. 그리고 서방님이 죽은 뒤 정말 보험금을 받게 되자 남편은 저에게까지 써먹은 겁니다. 그저 깔끔하게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 척하려 했으나 제가 성가시게 굴었고 보호사는 이참에 저를 돈줄로 본 것이죠. 그들은 저와 길고 긴 법적 공방을 마친 끝에 깜빵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과 깔끔히 이혼을 하게 됐고요. 물론 큰 아주버님 또한 감방에 들어가게 됐지요. 사건을 방치하고 같은 돈을 챙겼으니까요. 그 돈 뱉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난 공모한 적 없어요. 그냥 알게 돼서 말했는데 동생이 돈을 받으라고 해서 받은 거고요. 신고할 참이었다고요. 큰아주버님은 보호사가 수상해서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남편에게 따졌다가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돈을 돌려줄 것이고 저를 보내려 하던 것도 말하려고 했었다고 했지요. 그러나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큰형님은 자식에게 차마 범죄 이력 있는 아버지를 두게 할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진행했지요. 그 결과 저도 큰형님도 돌싱이 되었습니다. 이혼이 두렵기만 했던 전과 달리 하고 나니 어찌나 홀가분하던지 이혼도 별거 아니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시댁과는 일절 왕래를 하지 않고 연을 끊었습니다. 물론 한동안 시모가 찾아와 저를 원망하는 소리를 내곤 했지만 지금은 찾아오지도 않고 그저 남남처럼 지내서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후련할 뿐이지요. 자식을 혼자 힘으로 키우는 것은 분명 힘이 든 일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애초에 제가 자식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던 남자였고 덕분에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아이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